허준이 어이가 되어 권력의 중심에 섰으나 아내 다희와 아들 허겸은 여전히 산음의 깊은 산중에서 산호비 신분으로 숨어 지냈다. 노비의 연좌제는 칼날처럼 무서웠다. 천출인 허준을 시기하는 수많은 대신들은 그의 가족을 찾아내 허준의 발목을 잡으려 혈안이었다. 다희의 삶은 그림자 속의 인고였다. 그녀는 허준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자신이 노비임을 절대 발설하지 않았다. 낮에는 풀뿌리를 캐고 밤에는 허준이 보낸 낡은 의서를 읽으며 지혜를 쌓았다. 나으리가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니 이 천한 몸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노비의 연자는 나으리의 영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나으리를 위해 영원히 숨어 살아야 하는가? 아니, 내 아들 허겸에게만이라도 떳떳한 하늘을 보여주고 싶다. 노비가 아닌 조선 백성으로 이 땅에 서게 해 주십시오. 다희의 고독한 기도는 허준의 가슴을 쳤다. 허준은 왕의 병을 고치고 가장 먼저 왕에게 면천을 주청했다. 전하, 소신에게 주실 가장 큰 상은 만금의 재물도 높은 벼슬도 아니다. 소신과 소신의 가족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노비가 아닌 떳떳한 백성으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위한 위대한 의서를 쓸 자격을 주십시오. 선조왕은 허준의 숭고한 뜻에 감동했다. 노비의 신분이 세습되던 조선의 법을 깨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으나 왕은 허준의 인술이 왕실과 백성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 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실의 붉은 인장이 찍힌 금빛 비단 교지를 내렸다. 교지에는 노비 천정 영구 삭제유라는 해방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허준의 신복이 면천 교지를 가지고 산음의 다희 오두막에 도착했다. 다희는 교지를 펼쳐들고 오열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고통과 서름을 눈물로 쏟아냈다. 그 눈물은 자유와 해방의 뜨거운 환희였다. 나으리, 이제야 노비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이제야 아들, 허겸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허준, 다희, 허겸 세 가족은 감격적인 상봉 후 한양의 관아로 향했다. 관아의 노비 대장 앞에는 수백 년 동안 종의 이름이 기록된 낡은 가죽 장부가 놓여 있었다. 관리가 다희와 허겸의 이름 위에 굵고 붉은 줄을 긋자 다희는 해방감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나리, 이제 제 이름에도 붉은 줄을 그어주시오. 저는 노비의 아들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 허준으로 왕의 명을 받들어 천하의 인수를 펼칠 것이다. 노비 대장 위에 면천의 붉은 인장이 찍히는 순간 허준의 삶을 짓눌렀던 가장 무거운 불레가 사라졌다. 허준은 자유로운 몸과 인술의 사명감을 안고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영원한 힘을 얻었다. 마님, 나으리께서 어이가 되셨고 왕명으로 마님과 도련님 모두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이 교지를 받으십시오. 다희는 교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금빛 비단을 만졌다. 수백 년 핏줄에 새겨진 천한 신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적이었다. 그녀는 억눌렸던 눈물을 터뜨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해방된 영혼의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면천 교지를 품에 안은 다희와 허겸은 허준이 특별히 마련한 마차를 타고 산음의 오두막을 떠나 당당하게 한양으로 향했다. 그들의 초라한 옷차림과 산속 생활의 고달픔이 역력했으나 황금빛 교지의 권위는 그들을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다. 수십 년 동안 음지에서 숨어 살던 다희에게는 가장 밝고 찬란한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해방의 행진이었다. 마침내
나으리의 인술이 천출의 굴레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허겸아,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비나기는 여기서 끝이다. 너는 이제 떳떳한 조선의 백성이다. 나으리의 고난과 희생이 이 한 장의 교지에 담겨 있구나. 허준은 내의원의 중요 공무를 잠시 미루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 천정말소를 위해 관하로 향했다. 정삼품 당상관인 어이가 노비 문서 때문에 관아에 나타나자 하급 관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천한 일터에 조선 최고의 권세가 걸어들어온 것이다. 관아의 노비 관리는 허준과 다이를 수많은 노비들의 이름이 빽빽이 적힌 낡고 누런 가죽 노비 대장 앞으로 안내했다. 그 대장은 조선의 신분 질서를 묵묵히 기록해온 차가운 증거였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부터 허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허준과 다이의 이름이 천한 글씨로 박혀 있었다. 노비의 연자는 이 낡은 가죽 위에서 대대손손 이어져 왔던 것이다. 허준은 그 대장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처절한 시선으로 찾아보았다. 과거의 모든 굴욕, 고난, 그리고 좌절의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관아의 관리는 왕의 교지를 가장 높은 곳에 받들어 올린 후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그는 다이와 허겸의 이름을 찾아 붉은 먹으로 굵고 힘있는 두 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위에 면천이라는 자유의 두 글자를 힘주어 적었다. 두 글자가 대장 위에 찍히는 순간 다이는 오랜 세월 짓눌렸던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어서 허준은 자신의 어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다. 관나리, 저의 이름 역시 천적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는 이제 왕의 어이로서 조선의 백성으로 스승의 뜻을 받들어 천하의 의수를 펼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굴레를 법적으로 끊어주십시오. 관아 관리는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허준을 바라보며 허준의 이름에도 붉은 줄을 긋고 면천을 기록했다. 이 단순한 의식은 허준에게는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진 가장 장엄한 순간이었다. 그의 뼈와 살에 보이지 않게 새겨졌던 노비의 낙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다이는 이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인고의 눈물이었다. 이제 자신의 아들 허겸은 노비의 아들이 아니라 조선의 당상관 어이의 아들이자 자유로운 양민이 되었다. 허준의 7년간의 고난과 유이태의 숭고한 희생이 이 한 줄의 붉은 선으로 완벽하게 보상받고 명예롭게 승화된 것이다. 천적의 말소는 허준의 인술이 신분의 벽을 가장 강력하게 허문 위대한 증명이었다. 천적이 말소되고 어이의 자리에 오른 허준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법적인 신분 해방은 수백 년간 조선 사회에 뿌리내린 차가운 편견과 사회적인 벽을 단번에 씻어내지 못했다. 허준과 다이의 앞에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허준이 어이가 되자 그의 명성과 권세를 탐내는 수많은 양반 가문에서 허준에게 자신들의 딸을 첩으로 심지어 정실 부인으로 맞아달라는 노골적인 혼인 제의가 쏟아졌다. 그들은 다이가 노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어이의 명예를 위해 새로운 부인을 맞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했다. 나의 가장 힘들고 천했던 시절, 나를 버리지 않고 산음의 고난을 함께 견딘 이는 오직 다이뿐이다. 인술의 근본이 믿음과 의리이거늘 어찌 나의 아내를 버리고 권세를 탐하겠는가. 다이는 내 평생의 배필이며 영원히 함께 갈 인술의 동반자이다. 허준은 단 하나의 흔들림 없이 모든 혼인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는 단순한 부부의 사랑을 넘어 자신이 가장 천했을 때의 초심과 인술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대외적인 선언이었다. 궁궐과 내의원의 양반 부인들은 법적 양민이 된 다이를 여전히 천한 노비 출신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냉대했다. 사모님들의 모임에서 다이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차가운 시선은 다이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어의 나으리의 철하지만 노비였던 처남피는 숨길 수 없지. 손끝이 거칠고 말씨가 촌스러워 어찌 감히 명문가의 사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는가. 천한 출신이 벼락 출세한 죄지. 다이는 산음에서 배고픔과 춥고 모진 고난을 겪었으나 한양에서 겪는 이 차가운 편견과 무시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허준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움에 떨었다. 허준은 매일 밤 지친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다. 다이야, 세상의 편견은 낡은 껍데기일 뿐이다. 우리의 진심과 인술의 대업은 그 어떤 신분보다 고귀하다. 너는 천한 노비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조선의학을 뒷받침할 가장 강인한 내조자이다.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라. 다이는 허준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내명부의 처세술을 겸허하게 익히고 강인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궁궐에 머무르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약초를 나눠주고 간단한 처방을 돕는 봉사활동에 집중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허준은 자신의 면천이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얻은 어의의 권위는 개인의 복수나 영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인술의 완성과 백성의 구휼이라는 위대한 대업이었다. 신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허준은 이제 조선의학을 중국의 굴레에서 벗기고 독자적인 토착, 의학을 확립하는 위대한 사명을 향해 흔들림 없는 발을 내딛었다. 어의의 권세는 동의보감이라는 영원한 보물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15.1 외란의 발발과 파천의 아비규환. 정삼품 당상관 어의가 되어 가족의 면천을 이룬 허준에게 안정된 삶은 잠시 허락된 사치였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란이 발발하면서 허준의 운명과 의술의 사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순식간에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의 기세 앞에 조선의 왕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불과 한 달 만에 왜군은 한양 문턱에 이르렀고 선조왕은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하는 몽진, 왕의 피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몽진이 결정되던 날 새벽 내의원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귀한 약재와 의서를 챙기려는 욕심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투쟁이 뒤섞여 난장판이 되었다. 양해수 제조를 비롯한 고위 의원들은 자신의 가문과 재산을 먼저 챙기기에 급급했고 왕의 안위는 뒷전이었다. 허준은 어이로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몽진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챙긴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재물이 아니었다. 조선의 의술을 집대성한 귀한 의서들이 왜군의 불길에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허준은 가장 중요한 의서의 사본들을 밤을 새워 필사하고 챙겼다. 궁궐의 귀한 보약 대신 전쟁과 피난길에서 가장 절실한 지열, 소독, 해열제 등의 응급 약재와 침통을 최소한으로 챙겼다. 파천의 길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굶주린 백성들은 피난 가는 왕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울부짖었으며 궁궐을 버린 왕과 신하들의 무능을 저주했다. 허준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피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받아들였다. 왕의 병을 고쳐 어이가 되었건만 나라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백성의 원망 속에 피난길에 오르다니 내 의술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15.2 피난길, 약재의 소진과 유이태의 지혜. 선조를 모시고 북쪽으로 향하는 몽지는 극도의 고난이었다. 비바람과 굶주림 그리고 왜군의 추격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왕의 건강을 더욱 위협했다. 왕의 병세는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다. 잦은 설사와 고열은 궁궐 약재가 바닥나면서 더욱 심해졌다. 양예수는 궁궐의 귀한 약재 없이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졌다. 그의 의술은 궁궐의 풍요로운 환경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의 허준, 귀한 인삼과 녹용이 없는데 어찌 왕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인가. 약재가 없는 의술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네. 허준은 양예수의 한계를 명확히 보았다. 중국 의서와 귀한 궁중 약재에만 의존하는 기존 내의원의 의술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바로 이때 유이태에게 배운 실용의술과 김민세에게 배운 토종 약재의 지혜가 허준의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허준은 피난길에 지나는 산골 마을의 약초꾼들을 찾아다니며 토종 약재를 구했다. 귀한 인삼 대신 백성들이 쉽게 구하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왕의 해열제와 소화제를 만들었다. 왕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일 때마다 허준은 복잡한 침법 대신 유이태의 간결하고 강력한 침술로 왕의 기를 다스려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 선조는 귀한 보약 대신 허준이 직접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풀로 만든 약을 먹고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왕은 허준의 인술이 궁궐의 의술보다 더욱 강인하고 생명력이 있음을 깨닫고 깊은 신뢰를 보냈다. 피난길은 단순한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한 위생 상태 악화와 영양 부족은 대규모 역병, 전염병을 창궐하게 했다. 피난민들과 폐잔병들이 섞여 이동하면서 역병은 파죽지세로 번져나갔다. 역병의 창궐은 왕실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다. 신하들과 궁녀들 사이에서도 환자가 속출했고 양예수 일파는 역병의 공포 앞에서 모두 도망치거나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비인도적인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 역병은 하늘에 버리며 천한 자들의 병이다. 귀한 몸인 왕과 우리 대신들은 환자에게서 철저히 격리되어야 한다. 허준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역병과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 그는 유이태에게 배운 역병 치료법과 김민세에게 배운 정신적인 강인함을 바탕으로 환자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약재가 소진되자 허준은 자신의 피를 뽑아 응급약으로 사용하는 비상 처방까지 고려했다. 허준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대신 위생관리와 약재 배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그는 왕실의 약재를 백성들과 나눠 사용했으며 이는 내의원 의원의 금기를 깨는 행위였다. 선조왕은 허준의 헌신적인 인술에 감동했지만 일부 신하들은 천한 백성을 치료하며 왕에게 역병을 옮길 위험이 있다며 허준을 탄핵하려 했다. 허준은 오직 인술로서 백성과 나라를 구하려 하고 있다. 왕의 어이이면서 백성의 어이인 허준을 누가 감히 막는단 말이냐. 결국 허준의 헌신 덕분에 왕실 일행은 역병의 치명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허준은 의술이 왕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 앞에서 백성을 구하는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몽진의 극한 상황은 궁중 의술의 껍데기를 낱낱이 폭로했다. 특히 양예수에게 전쟁은 자신의 나약함과 의술의 한계를 드러내는 가장 잔혹한 시험대였다. 명나라에서 들여온 귀한 약재는 길가에서 사라졌고 역병의 공포는 이론으로 무장한 양예수의 권위를 한순간에 짓밟았다.
양혜수는 약재 부족과 참혹한 상황 속에서 오판을 거듭했다. 그는 환자의 상태보다 자신이 배운 의서와 중국 정통 의학의 권위만을 지키려 했다. 그는 궁궐 의관들의 나약함을 은폐하기 위해 역병에 걸린 천한 백성들을 외면하는 비열함마저 보였다. 궁중 의관은 왕의 용체를 지켜야 한다. 저 천한 백성들에게 옮겨진 더러운 병에 우리의 귀한 약재를 낭비할 수 없다. 의술의 고귀함은 천한 곳에 함부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허준은 양혜수의 비겁함과 낡은 권위가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몽진길에서 선조왕의 아우였던 귀한 왕족이 역병으로 쓰러졌을 때 발생했다. 왕실은 패닉에 빠졌다. 양혜수는 궁중의서의 낡은 이론에만 의존하여 강하고 자극적인 약재를 투여했다. 그의 진단은 강한 기운으로 역병을 물리쳐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논리였다. 그러나 굶주림과 고난에 허약해진 왕족의 기력은 강한 약재를 견디지 못하고 더욱 급격히 소진되었다. 결국 왕족은 양혜수의 처방 직후 승하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선조왕은 경노했다. 왕족의 죽음은 전쟁의 패배만큼이나 왕실의 권위와 내의원의 무능을 상징하는 가장 큰 치욕이었다. 양혜수, 너는 오직 이론에만 갇혀 산 사람을 보지 못하는구나. 생명을 외면하고 자신의 명예만을 지키려 한 죄를 엄히 물으라. 너는 어이의 자격이 없다. 내의원의 치욕이다. 양혜수는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그의 권력 지향적인 의술은 전쟁이라는 시대의 시험대 앞에서 비참하게 몰락한 것이다. 정통 의학을 신봉하고 천추를 경멸했던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로 끝났다. 허준은 양혜수의 비극적인 몰락을 보며 승리감보다는 깊은 고독을 느꼈다. 유이태의 아들이자 허준의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유도진은 아버지. 유이태의 복권과 허준의 성공을 본 후 스스로 내의원의 모든 직책을 버리고 자신의 학문적 길을 걷기로 했다. 그는 인술은 권력이 아닌 학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허준, 나는 세속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한 학문의 길을 걷겠네. 궁궐과 백성을 아우를 인술의 대업은 자네의 몫이네. 나는 뒤에서 자네의 동의보감 집필을 도울 영원한 조력자가 되겠네. 부디 고독을 견디고 조선 의학의 대업을 완수해주게. 유도지가 내의원을 떠나면서 허준은 이제 조선 의술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고독한 어이가 되었다. 양혜수와 같은 정치적인 적수는 사라졌으나 허준의 어이 자리는 이제 어떤 권력의 후원도 없는 오직 자신의 실력과 백성을 향한 사명감으로 지탱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었다. 난세 속에서 허준은 생명을 살리는 의술만이 진정한 권위임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고독은 그에게 인술의 깊이를 더해주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몽진은 7년 동안 이어졌다. 허준은 피난길에서 수많은 죽음과 재앙을 목격하며 의술의 근본적인 한계를 절감했다. 왜군의 방화로 인해 궁궐의 귀한 의서들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남아있는 중국의 의서들은 조선의 풍토와 약재에 맞지 않아 전쟁 중의 비상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역병이 창궐했을 때 백성들은 간단한 응급 처치조차 알지 못해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했다. 의술이 소수의 귀족에게만 집중된 결과였다. 허준은 유이태의 희생과 김민세의 지혜, 그리고 피난길의 참혹한 경험을 통해 시대의 소명을 깨달았다. 조선의 의술을 새롭게 정립하고 백성 누구나 쉽게 읽고 따라 할 수 있는 의서가 절실했다. 선조 30년 1597년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해, 허준은 의주의 황량한 숙소에서
평생의 대업을 결심하고 왕에게 간청했다. 전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왕과 신하들의 무능뿐 아니라 백성의 병과 죽음을 막지 못한 의술의 책임도 크옵니다. 신에게 조선 의술의 정수를 모아 새로운 의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십시오. 이는 중국 의술의 속국에서 벗어나 조선만의 독창적인 의술을 세우는 국가의 대업이 될 것이옵니다. 선조는 허준의 고독하고 강인한 의지를 보고 깊이 감동하여 왕명을 내렸다. 어의 허준에게 명하노라. 피난길에서 내가 보여준 인술과 백성을 향한 마음은 짐의 사표가 되었다. 내가 청한 새로운 의서를 집필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그 이름을 동의보감이라 하라. 이로써 허준은 7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조선의 의술을 새롭게 창조하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 전쟁의 고통은 한 권의 불멸의 의서를 탄생시키는 고귀한 재료가 된 것이다. 허준의 고독한 전쟁은 이제 지필이라는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졌다. 임진왜란의 참화 속에서 선조의 윤허를 받은 허준은 조선의 의술을 집대성할 위대한 의서, 동의보감의 지필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지필 과정은 7년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이나 고독하고 힘든 창조의 시간이었다. 전쟁 후 피폐해진 왕실은 허준에게 넉넉한 지원을 해줄 수 없었고 허준은 최소한의 인력과 소실된 의서의 잔해만을 가지고 대업에 착수해야 했다. 허준의 지필 방식은 기존 내의원의 형식적인 의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중국 의서의 맹목적인 추종을 지향하고 조선의 땅과 사람의 체질에 맞는 독창적인 의론을 세우는데 주력했다. 귀한 약재와 난해한 한문 대신 조선 산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고 백성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풀어 쓰는 데 집중했다. 유이태의 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병을 고치기에 앞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간애를 의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유도진은 아버지 유이태의 필사본 복원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준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유도진은 복잡한 의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허준의 실증적인 경험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두 사람은 스승의 숭고한 뜻을 책 한 권에 담아내는데 운명적인 협력을 했다. 양해수는 몽진 중 허준에게 패배하고 유배를 당했으나 문정왕 후의 실권이 약화되고 선조의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정치적인 배경을 이용해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어이의 자리는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내의원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허준의 지필을 마지막까지 방해하려 했다. 동의보감이라니 건방진 이름이 아닌가. 중국의 정통 의술을 부정하고 천한 백성들의 풀뿌리나 모으는 것이 어찌 국가의 대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허준은 학문적 깊이가 없다. 양해수는 허준이 지필하는 의서의 내용을 끊임없이 학문적, 정치적으로 폄하하며 왕의 마음을 흔들려 했다. 허준은 양해수의 비난에 말 대신 결과로 답했다. 허준은 양해수가 고치지 못했던 난치병 환자들을 동의보감의 이론을 적용하여 치료해 보였고 그 효험은 궁궐 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결국 양해수는 자신의 의술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으며 깊은 좌절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허준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조선 의술을 억눌러 왔던 형식주의와 권력의 패배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양해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사망은 동의보감, 지필의 가장 큰 정치적 장애물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임진왜란 종전 후 허준은 선조왕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15년에 걸친 동의보감 집필의 고독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선조왕의 명으로 500여 권의 중국 의서가 허준에게 주어졌으나 허준은 단순한 자료 정리를 거부했다. 이 책은 조선의 의술을 집대성하는 보배로운 거울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현학적인 이론이 아닌 이 땅의 백성이 자신의 몸을 다스릴 가장 쉽고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야 한다. 그를 모르는 이도 자신의 아픈 곳을 찾으면 치료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집필 과정에서 허준은 방대한 지식을 어떻게 체계화할지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다. 허준이 며칠 밤낮을 수많은 의서에 둘러싸여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성인이 된 아들 허겸이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와 아버지의 지친 어깨를 주물렀다. 아버지, 사람들이 병을 얻으면 제가 어떤 기운이 부족한가요? 하고 묻지 않고 의원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다리가 쑤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복잡한 이론 대신 환자가 가장 먼저 호소하는 아픈 곳을 기준으로 책을 나누는 것이 어떠합니까? 겸아, 내 말이 바로 인술의 핵심이다. 환자의 고통이 곧 의술의 분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복잡한 이론은 잠시 접어두자. 몸 안내경의 병인지 몸 바깥 외형의 병인지를 먼저 나누자. 허준은 아들의 순수한 지혜를 받아들여 동의보감을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의 5가지 체계로 정리했다. 이는 조선 의학을 중국 의학과 완전히 독립시키고 환자 중심의 인본주의 의학을 확립하는 위대한 업적이었다. 아내 다희는 매일 밤 야식과 따뜻한 탕약을 끓여 남편의 건강을 지켰다. 그녀는 나으리의 이 책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보배로운 거울입니다라며 묵묵히 내조했다. 허준은 가족의 사랑과 백성을 향한 사명감을 에너지로 삼아 15년의 대업을 완수했다. 이 책은 허준의 삶과 철학이 하나의 결정체로 탄생한 인류의 보물이었다. 1608년 선조왕이 승하하면서 허준의 운명은 다시 한번 격변을 겪었다. 허준은 어이로서 왕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유배되었다. 선조의 승하는 허준의 가장 큰 후원자를 잃은 것을 의미했다. 보수 세력은 이 틈을 타 허준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으나 왕의 유일한 어이이자 동의보감의 저자라는 역사적 가치 때문에 유배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유배지에서 허준은 절망 대신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그는 유배 생활을 집필의 마지막 시간으로 활용하여 미완성된 동의보감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유배지의 고독은 허준의 의술을 더욱 깊고 간결하게 다듬는 최후의 연마 과정이 되었다. 마침내 1610년 광해군 2년 허준의 15년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동의보감이 광해군의 윤허 아래 정식으로 출간되었다. 동의보감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실의 후원과 국가의 주도로 완성된 독창적인 의서였다. 이는 중국 의술의 속국이었던 조선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우뚝 세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쉬운 향약 처방과 간결한 언어로 쓰인 동의보감은 전쟁으로 의술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백성들의 손에 닿아 스스로 병을 고치는 길을 열어주었다. 동의보감의 출간은 허준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았다. 동의보감은 이후 조선의학의 표준 교과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까지 전파되어 동양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